우리나라에서 취급하고 있는 낭랑의 역사. 한 국가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 정복되고 다시 정복자를 물리쳐서 되려 정복자들을 흡수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종종 나타난다. 중국의 역사에서 특히 자주 목격된다. 이럴 때 중국의 경우는 이렇게 가르친다. 몽골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중국인들의 항쟁을 적절히 칭송하면서 세계제국 원나라의 위대한 번영도 아울러 칭송한다. 정복왕조를 자신들의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중국 영토 내 티벳, 신장 등을 영유할 만한 역사적 명분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는 이렇게 가르친다. 몽골이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 이때 러시아인들의 항쟁을 영웅적 투쟁으로 칭송하면서 몽골은 야만적인 침략자로 비하한다. 사실 당시 몽골이 러시아보다 문명적으로 더 발달했었고 몽골의 지배로 인해 러시아는 무역이 성행하고 역참제도, 제징수법 등 선진적 통치제도를 습득하게 되는데도 말이다. 마패는 원래 몽골의 역참제도에서 나온 것이다. 또 당시 러시아는 여러 공국 지배자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여겨 몽골인 이상으로 서로 증오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교과서는 근대적 민족주의 관점으로 중세사를 바라보고 있다. 근대적 민족주의를 아무 시기에나 대입하려는 건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낭랑의 역사를 보자. 중국의 한이 고조선을 침략했다. 그리고 한 사군이 세워진다.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국사 시간에 낭랑에 대해 배운 기억이 있는가? 낭랑 주민들 중 상당수가 조선의 후예들로서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흡수되는데 우리 역사서에서는 철저히 낭랑의 역사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낭랑의 역사를 모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도 말이다. 초기의 낭랑군, 한반도의 최선진국, 기원전 300년경 연의 침입으로 동호는 요서지방을, 조선은 요동지방을 털리고 연나라는 이곳에 요동군을 설치한다. 이러한 요동군은 진, 한 시절에도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기원전 100년경 위만조선이 멸망한다. 그리하여 한나라는 이곳에도 요동군과 마찬가지의 직할령을 설치하니 바로 한사군이다. 4개의 군이라는 뜻이다. 한나라가 세운. 그런데 한사군은 곧 낭랑 하나만 남고 2개는 낭랑군에 흡수되고 1개는 토착민들의 반발로 다른 곳으로 쫓겨나 버린다. 고로 한사군은 낭랑군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아래는 낭랑군 초기의 대표적인 모습들이다. 이 시대의 특징을 짧게 요약해보자. 1. 낭랑군은 기본적으로 조선의 토착민들을 회유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 시기 조선의 세용동검 등은 계속 제작되었고 풍습도 유지되었으며 조선 시기의 팔조법도 그대로 유지된다. 조선시대의 관습법이 낭랑시대가 되면 성문법화된다. 2. 처음에는 관리를 요동군에서 데려왔었다. 하지만 점차 토착민들 중에서 충당한다. 3. 점점 한나라 상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심이 각박해지고 도둑도 늘어나 형법이 강화됐다. 8조법은 60조법으로 바뀐다. 4. 한나라는 낭랑군의 독립성을 가능한 한 보장해 주었다. 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에서 세금을 거두거나 노예를 징발하지 않았다. 5. 낭랑군으로부터 공물을 받을 시에는 비슷한가치의 사치품 등으로 갚아주는 사실상의 조공무역을 실시했다. 관무역이라 볼 수도 있다. 7. 발달된 문명을 주변국으로 전파하였다. 이 당시까지 한반도의 철기는 주조철기가 전부였다. 그저 거푸집에 쇳물을 붓는 형태의 철기다. 그런데 낭랑군이 설치되면서 금속을 두들겨서 강도를 높이는 단조철기가 보급된다. 8. 수레 또한 널리 보급된다.
다만 낭랑은 평지가 많지 않아 마차 위주였지만 평지가 많은 고구려에서는 우차로 변형된다. 9. 한나라는 낭랑을 통해 한반도 일대를 견제하고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다. 당시 낭랑의 수도 평양에 있었을 한나라 시대의 복층 건물이다. 토기로 남아있는 유물이다. 그 수단이 되었던 것은 선진 문물에 있었다. 낭랑태수, 니들 이거 갖고 싶지? 그럼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라는 식으로 변방에 왜군을 설치하거나 변경 나라에 외신을 임명하여 오랑캐 세력을 관리하고자 했던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 정책이었다. 10. 무덤은 덧널 무덤 형태였다. 11. 이 시기 낭랑은 해체된 진번군과 임등군의 도의부를 설치하여 대이민족 방어기지로 사용하였다. 이곳에는 주민들은 별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매우 낮았다. 1세기 낭랑의 대혼란기. 기원후 8년 중국에서는 왕망이 한나라의 황위를 찬탈하여 스스로 제위에 오르고 국호를 신이라 한다. 하지만 그의 개혁 정치는 결국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곧 농민반란이 일어나 혼란을 휩싸인다. 정미의 난이다. 그리고 반란의 중심지에 있던 산동반도로부터 낭랑으로 유민들이 대거 유입된다. 또 이러한 혼란을 틈타 한제국 변방에 있던 식민지들은 차례로 독립을 시도하는데 서역의 흉노족이 다시 걸기했고 월남의 링자매는 월남을 독립시킨다. 한반도의 낭랑군에서도 이 시기 독립의 기운이 감돌았으니 기원후 32년 최리라는 조선 토착민이 낭랑 영토에서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국왕에 오른다. 다만 낭랑 전체를 점령했다기보다는 일부 정도를 점령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최리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유독 부각시키지만 솔직히 무의미해 보인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 사람이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다. 당시에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고 낭랑군이 도래한 지 1세기가 지나면서 토착민과 이주민의 구분이 불분명해져서 다들 스스로 낭랑군 출신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최리는 최씨 낭랑국을 건설하지만 스스로 태수가 아닌 왕을 자처했기에 낭랑군이 아니라 낭랑국이다. 불과 5년 만에 고구려에 털리고 만다. 이때의 유명한 설화가 바로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이야기이다. 이때 전쟁으로 낭랑의 유민들은 삼한 땅으로 집단 이주하는데 그중 진한으로만 5천여 명이 이주해 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중국은 광무제가 등장하여 후한을 재건하고 혼란한 전국을 빠르게 수습해 나간다. 기원후 43년 월남의 독립세력을 진압하고 이듬해 낭랑을 고구려로부터 돌려받는다. 이때 고구려로 갔던 낭랑 유민 5만여 명 1만 호의 주민이 다시 낭랑으로 돌아온다. 그 뒤 낭랑은 다시 한나라의 군현으로 편제된다. 다만 이때 동쪽 도의부의 땅은 포기한다. 아마도 고구려 동해 등 이민족들 반발이 컸기 때문인 것 같다. 공손씨의 등장과 대방의 개척, 한반도의 물류 중심지. 2세기 후반이 되면 한나라는 또다시 혼란에 휩싸인다. 십상시의 난이 발생하더니 황건적의 난이 연달아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은 사실상 제후들이 독립된 영지를 차지하며 군림하는 봉건체제로 변해버린다. 당시 요동을 차지하고 있던 태수는 공손씨였다. 그런데 공손씨는 낭랑군까지 세력을 넓히게 된다. 삼국지 연의에도 보면 공손차는 요동 근처 태수로 나온다. 기원후 204년경에는 낭랑군 남방에 대방군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대외교역 창구로 키운다. 이때부터 삼한의 80여 개, 외에 30여 개 성읍 국가들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가기 위해 대방군을 찾게 된다. 다만 대방의 공손씨는 어느 특정 세력에게 문물을 몰아주지 않고 각각 성읍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주고자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방군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특정 세력이 성장한 것을 경계하면서 교역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고구려 부여와 같은 통합된 연맹왕국이 좀처럼 출현하지 못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렇다.
1. 중국의 단조철기와 보습의 제작술이 사만과 일본에 알려진다. 2. 칠기가 사만과 일본에 알려진다. 3. 사만의 귀족들은 낭랑 대방에서 얻은 의복과 두건을 대단한 지위의 상징으로 여겼다. 4. 사만 지방의 군장이 낭랑으로 귀순하여 살기도 했다. 5. 후한서에 따르면 이 당시 낭랑의 인구는 40여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